계속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좀 전에 부동산 임대차 계약은 목적물의 소유자의 필요도 없고 적법한 권한이 있을 필요가 없다. 즉 타인의 부동산에 대해서 허락 없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유효하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해서는 판례가 이런 식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가 임차인과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나 기존의 배운 거 똑같죠. 소유자 필요는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뒤에 문구도 기억나십니까? 좀 전에 배웠던 것은 소유자의 필요도 없고 적법하게 체결할 권한이 없어도 된다. 그렇게 했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의 경우에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적어도 그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임대인이, 이 얘기는 풀어쓰게 되면 임대인의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허락을 받은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락받지 않는 경우에는 적어도 허락을 받아야만이 유효하게 보겠다는 취지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언급된 건 아니지만 주택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임대차에서 우리가 가장 큰 특징과 연관을 시켜보면 답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주택임대차법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 뭐냐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대항력과 두 번째 우선 변제적 효력이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우선 변제적 효력은 제가 몇 번 언급했습니다. 후순위 권리자 기타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를 받을 권리가 우선 변제적 효력입니다. 저당권이죠. 저당권은 물건의 특징. 저당권의 특징은 물건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저당권.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 임대차는 임대차 계약이죠. 기본적 성격은 채권이에요. 그런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우선 변제적 효력을 부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당권에서 이 개념을 봅니다. 전세권도 마찬가지고요. 어차피 물건의 사용수익이라면 전세권도 담보물권적 성격이 있는데 전세권 존속기가 만료 후에는 담보물권적 권능만 있는 거고 그 특징이 뭡니까? 후순위 권리자 기타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에 변제받을 효력이 있다. 전세권의 그 규정이 똑같이 임대차보호법에도 써 있습니다. 대항력. 여러분 계약은 계약의 당사자와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대해서 자신의 그 권리를 주장 못해요. 임대차 계약이라면 임차인은 임대인이 아닌 제3자한테 그 권리를 임차권을 주장하지 못하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법리입니다. 하지만 대항력을 갖췄다는 얘기는 뭐냐면 계약의 상대방 아닌 임대인 이외의 제3자에 대해서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임차권인데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그런데 이 대항력 내용은 사실상은 물건에서 보는 내용과 비슷해요. 물건은 아니지만. 그렇다면 결론적으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에는 물건에서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런데 물건의 경우는 뭐죠? 제가 항상 하죠. 소유자가 처분 권한이 있어야 한다. 소유권의 이전 등기에 있어서는 소유자 변경되려면 처분 권한이 있어야 한다. 처분 권한이 있는 사람은 누구다? 소유자다. 근데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등기를 넘겨주면 효력이 없다. 기억나십니까? 즉 물권의 변동에는 처분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처분 권한. 기본적인 개념이. 그렇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도 기본적인 임대차 계약이지만 비록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적어도 그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합니다. 즉 처분 권한이 있어야 한다. 결국은 처분 권한이 있는 그 시초, 즉 소유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 때문에 특별하게 다시
언급되는 겁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다시 강조를 할 건데 현실에서는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제목만 쓰면 되겠습니다. 미등기 매수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나중에 매매 계약이 해제됐을 때 과연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 요건을 갖추는 임차인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상당히 중요한 쟁점입니다. 그리고 현실에 최근에 우리가 이제 뉴스에서 나왔던 보증금을 떼이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근데 현실에서 상시 이 미등기 매수인의 임대차 계약이 중요한 현실에서 공인중개 심의를 하면서도 조심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의의 특성은 시험이기 때문에 자세히 못하겠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왜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설명하는지를 아실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공인중개사 입장이면 정말 주의하셔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자, 그 실무 흐름을 보겠습니다. 매도인이 있습니다. 보통 신축 빌라입니다. 아니면 다세대. 매수인이 있다는 얘기는 매매 계약을 했다는 얘기죠. 매매를 했다면 기본적인 패턴은 매수인이 매매 대금을 지급하고 매도인은 소유권을 넘겨주면 됩니다. 그러면 끝납니다. 그런데 이 매수인이 실거주 목적이 아니고 무자본으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아니면 무자본으로 주택에 투자를 하는 경우가 이제 발생합니다. 자, 매수인. 이 경우 하면 요즘 하나의 이슈가 됐던 빌라왕. 그 경우를 때립니다. 이런 패턴을 통해서 이제 하거든요. 빌라왕들은 이런 패턴을 통해서 주택을 하나씩 구입했던 겁니다. 그러면 매수인 입장에서는 돈이 없잖아요. 근데 매도인 자체도 이 사실을 알아요. 그러면 자, 매수인의 매매 자금을 받는 방법은 뭐냐면 임차인 두는 겁니다. 즉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겁니다.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임차인은 매수인에게 뭘 주죠? 임대차 보증금을 주는 거고요. 매수인은 임차인으로부터 받던 임대차 보증금을 가지고 매도인에게 매매대금 목록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결고리가 생기는 겁니다. 임대차 보증금. 이 임대차 보증금이 매매대금에 충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으면,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임대차 보증금과 매매대금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리고 매도인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겠죠. 이러한 패턴을 가려면 매도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고 협조가 돼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비록 매수인이 소유자는 아니지만 처분할 권능이 있는 거죠. 즉 매도인이 지금 허락을 하고 있으니까, 소유자인 매도인이, 이 사람이 소유자죠. 소유자가 허락을 해준 거거든요. 명시적이든 무시적이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좀 전에 보였던 표현, 적법하게 처분할 권한은 최소한 있어야 한다. 바로 이런 경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임차인은 매수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주고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뭐냐면 이런 경우 이제 만약에 임차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금을 매수인에게 순수하게 자기 자본으로 대출받지 않고 자기가 통장에 있는 돈, 만약 3억이다 그럼 3억이 있으면 임차인은 매수인에게 직접 주기보다는 이런 경우는 매도인에게 직접 쏩니다. 왜냐하면 임차인도 이 사정을 알거든요. 왜냐하면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매수인이. 보통의 경우는 매도인 취급도 다 만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임차인은 직접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이로써 자기는 임대차 보증을 지급한 것으로 가름한 거죠. 매도인도 당연히 중간에 매수인을 거쳤다가 배달사고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매수인을 거쳐서 받기보다는 임차인을 통해서 직접 받기를 희망합니다. 그렇게 되면 3자 다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줍니다. 물론 그 이전에 임차인은 다 이사를 하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 이게 이슈가 되냐면 이 사람이
전세 자금을 대출받는 경우가 문제였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세 자금 대출을 받는 게 무슨 문제입니까? 전세 자금 대출을 해주는 경우는 위탁받은 은행들입니다. 그럼 은행들이 이 전세 자금 대출금을 매수인에게 지급합니다. 매수인에게. 왜냐하면 그게 규정이에요. 매도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직접 다이렉트로. 임차인에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 계약을 하게 되면 임차인을 거쳐서 이 대출금이 매수인에게 가는 게 아니라 은행에서 직접 매수인한테 가요. 통장으로.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배달 사고나의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매수인은 이 대출금을 받으면 이 대출금을 가지고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배달 사고가 나는 겁니다. 협조를 않고 그냥 어디 튀어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매매대금을 못 받지 않습니까? 매도인은 그러면 매수인 찾아서 연락해도 연락을 안 받아요. 그럼 어떤 조치를 하냐? 이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했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합니다. 당연하겠죠. 없던 걸로.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임차인의 보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매수인과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은 뭘 기초로 한 거죠? 이 매매계약을 기초로 한 거죠. 근데 매도인이 매매대금 지급받지 못하면 이유로 해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이 해지는 적법합니다. 당연한 권리입니다. 매도인의. 그럼 임대차 계약에 기초가 됐던 매매계약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과연 해제는 또 소급해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럼 매수인은 적어도 갖춰야 할 권한, 처분 권한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이 임대차 계약의 운명은 어떻게 됐지? 근데 임차인 입장에서는 대출 받았잖아요. 배달 사고 난 거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어요, 은행이 기본적으로. 즉 그 얘기는 대출금을 갚아야 돼요. 근데 그 대출금이 지금 매수인이 먹고 받았지만 죄송한데 먹고는 표현이 힘든데 받았지만 사라졌잖아요. 지금 이 사람은 이제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닌 거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최근에 전세자금 대출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더욱이 만약에 이제 허그에 보통 이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허그 전세금에서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허그에서는 이런 경우에 발생하게 되면 임차인 당연히 허그에 가서 사고 발생했으니 보증금 돌려주세요. 왜냐하면 본인도 임대차 계약을 끝내고 싶겠죠. 근데 허그는 바로 돈을 주지 않습니다. 이상하다. 실제로 신고가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근거를 제시를 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미등기 매수인의 임대차 계약과 계약 해제, 매매 계약 해제에 따른 제3자 보호라는 그런 제목으로 중요한 이슈가 제기됩니다. 결국은 매매 계약 그 해제는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는데 그걸 보호를 받습니다. 이런 이슈 때문에 최근에 아마도 올 시험에 아마 그와 관련된 문제가 제출되지 않을까. 다 거기와 이제 실무적으로 이런 관련된 게 있습니다. 결국은 임차인은 해제의 제3자 보호 규정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결국은 중요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개인 되신다면 이런 흐름을 알아야만이 리스크 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우실 겁니다. 결국 누굴 찾아오겠죠? 중개인 찾아옵니다. 중개 수수료 중요하지만 대부분 이 중개 수수료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 얘기는 긴밀하게 보시면 이 안에는 이해 가능한 게는 중개인의 역할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문지상이나 방송에서 중개인이 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무자본으로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돈 한 푼 없이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제가 그 이유는 설명을 못하겠고 그 임차인은 중개인을 와서 계속 책임을 물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은 되게 주의하셔서 보셔야 합니다. 자, 좀 실무적으로 앞으로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따라서 미등기 매수인 임대차 계약, 그 다음에 계약 해제에 따른 제3자 보호 규정 나중에 중요한 파트이고 다시 한번 또 설명할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기억하시거든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된 임대차의 경우는 이 부분이 다르구나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적물에는 부동산, 동산인데 부동산에는 토지, 건물, 주택 이렇게 나눴던 겁니다. 그럼 상가 건물 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임대차의 경우는요. 특별히 언급되지 이와 같은 판시된 예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또 상가 임대차보호법은 사실은 또 동일한 내용의 규정이 많은데 실무에서는 달리 활용이 됩니다. 오히려 상가 건물 임대차법의 대항력이나 우선 배제 효력이 활용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상가 주택 임대차법은 등기를 안 해요. 전세권도 안 해요. 채권적 전세라 개념이 왜 등장하냐면 우리가 임대차 계약은 사용시효 약정하고 차임을 지급합니다. 보증금하고. 근데 전세는 아니죠. 우리 월세 차임은 따로 줍니까? 아니에요. 기본적 개념은 전세권을 설정한 게 맞아요. 하지만 등기를 안 합니다. 근데 상가 같은 경우는 금액이 크면 전세권 설정을 다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어떤 상가 건물 임대차법에 나오는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 효력이 아니라 전세권의 개념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좀 측면이 다릅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주택 임대차법이 적용된 임대차 상가의 경우에도 아마 달리 이와 동일하게 해석되지 않을까. 이건 개인적 의견입니다. 다만 시험은 이제 주택에 관련해서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적용되는 임대차 이렇게 분명하게 명시를 할 겁니다. 이 부분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 뒤에 문장은 달라진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자, 임차인의 차임 지급 의무. 자, 이 내용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씩 곱씹어 보겠습니다. 자, 차임 지급 의무는 뭐에 대한 대가죠? 사용 수익입니다. 사용 수익의 대가로 차임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이 편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사용 수익이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이만큼을 예정했어요. 이만큼을 생각하고 이만큼의 차임을 대가로 준 겁니다. 사용수익이 이만큼이나 된다는 점에서 차임은 이만큼에 부합한 겁니다. 이 개념을 좀 갖고 계십시오. 어떤 개념이 이 내용은 뭐냐면 어떤 사유로 사용수익이 이만큼이 되면 차임도 이만큼이 돼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된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 결국은 이 개념입니다. 또 기억하실 게 뭐냐면 자, 이 부분은 판례 내용을 내면 사용수익의 대가로 계속 이걸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거든요. 차임을 지급하는 겁니다. 근데 사용수익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이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목적물을 적합한 상태로 만들 의무를 누가 했습니까?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해 갈 의무가 있습니다. 통상의 유지 의무, 수순 의무, 가치를 유지하는, 상태를 유지하는 가치 유지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무가 누구한테 있다?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쉽게 그래서 그냥 수선 의무, 목적물의 가치를 보존하는. 근데 그 개념이 뭡니까? 거기에 비용 상승, 필요비입니다. 필요비는 누구로 전국적으로 임대인이 책임져야 할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 목적물에 대해서 필요비를 그때 임대인이 수선하고 해결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임차인이 필요비를 지출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필요비를 지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면 필요비 같은 경우는 그 즉시 임대인에게 야 이렇게 유지하는데 돈이 들었으니까 돌려도 그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임대인이 이 필요비, 임차인이 지출한 필요비를 돌려주면 상관이 없는데 주지 않는다. 그러면 임차인은 이 필요비 상당액, 만약에 필요비가 10만 원이다. 차임은 100만 원이다. 하게 되면 90만 원만 지급할 10만 원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겁니다. 다 대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핵심은 차임이 100만 원이에요. 근데 필요비를 안 주고 있어요. 저번에 필요비 지출했는데 당신이 안 주니까 거기서 까겠다. 그 얘기가 가능한 게 뭐냐면 대가 관계이기 때문에. 그 10만 원을 지급을 거절하더라도 채무 불이행이 아닙니다. 법적인 표현으로 하면. 그 얘기가 뭐냐면
대가 관계가 있는 겁니다. 대가 관계. 그런데 기본적으로 사용수익의 기본적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용수익의 대가가 있지만 이 바탕에 있는 이 사용수익을 하게 하는 통상의 이 목적물의 가치 보존은 임대인의 의무가 있고, 만약에 임차인이 그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이를 상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것도 사용수익에서 나온 개념이기 때문에, 필요비 개념은 이 필요비와 차임 관계도 대가 관계이기 때문에 임차인은 필요비 상당액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대가 관계이기 때문에 이 패턴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제가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 한 가지는 또 뭐였죠? 사용가치가 이만큼이기 때문에 거래한 대가로 이만큼이다. 따라서 사용가치가 어떤 사유로 이만큼밖에 못 사게 된다면 차임도 그만큼으로 줄어들어야겠죠. 아시겠죠? 그러면 이 두 가지의 핵심 사항을 가지고서 한번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임대차는 타인의 물건을 빌려 사용 수익하고 그 대가로 차임을 지급한다. 지급하기라는 계약이다. 민법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에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 보통은 이걸 가치 보존이라고 합니다. 가치 보존이면 항상 개념이 뭐가 있다? 필요비, 이렇게 같이 떠올리셔야 합니다.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623조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전세권을 구별하셔야겠죠.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는 임차인의 차임 지급 의무와 서로 대응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즉 대가 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이러한 의무를 불이행하여 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지장이 있으면, 임대인이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지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임차인은 지장이 있는 한도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아까 표시했죠. 이만큼을 예상하고 이만큼을 줬는데 임대인의 사정으로 이만큼밖에 못 쓴다면, 이만큼을 못 쓰게 된다면 사용하는 게 이만큼이죠. 그러면 차임도 여기에 해당하는 만큼만 지급한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장이 있는 한도에서는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야, 이러니까 나 이만큼만큼 못 쓰니까 차임도 여기에 해당하는 만큼만 주겠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제가 개인적인 의견인데, 이제 교과서나 이론서에는 일시적으로 영구적 불능이 아니라 잠시나마 일시적인 불능이라고 표현합니다. 지장이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는, 자, 아까 얘기를 했죠. 가치 보존, 필요비.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거죠. 하지만 사정이 있어 보통에는 그렇지 않죠. 임대인이 살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이 우선적으로 필요비를 지출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런 경우를 얘기합니다. 임차물의 보존이니까 필요비가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개량, 가치 증가, 그런 경우에 뭐가죠? 필요비가 아니라 유입비라는 개념이 날 거고요. 따라서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는 임대인에게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에 상한 청구권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필요비란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계속 보존이라는 개념이 포인트입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은 누가요?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종소 중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런 의무와 관련한 임차물의 보존을 위한 비용도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맞는 얘기죠. 보존은 임대인의 책임이고 거기에 대한 비용도 누구로요? 임대인에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임차인이 그 필요비를, 보존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 즉 필요비에 관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상한을 후할 수 있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임차인이 필요비를 지출하면 임대인은 이를 상환할 의무가 있다. 참고로 필요비는 유입비와 달리 유입비의 경우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임대인에게 상한을 청구할 수 있지만, 필요비는 유입비와 달리 지출 즉시 상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뭐 싱크대가 고장나 화장실이 고치면 고치고 나서 그 필요비 비용 상환을 수리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임대인의 필요비 상환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의 차임 지급 의무와 서로 대응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필요비는 결국은 차임 지급과 대가 관계다. 따라서 대가 관계이기 때문에 임차인은 지출한 필요비 금액의 한도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차임이 100만 원이다. 근데 필요비를 10만 원 지출했다면 90만 원 주는 겁니다. 그러면 임대인이 그렇죠. 왜 10만 원 빼고 주냐? 나 필요비 지출했으니까 거기서 쌤쌤 한 거다. 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임차인의 차입 지급 의무 테마 이 내용 상당히 중요한 개념들이고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판례를 통째로 하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이 민법을 임대차 계약을 공부하면서 개념적으로 꼭 알아야만이 알아두면 좋을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출발점이 돼서 어려운 것들을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 바탕입니다. 그래서 좀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개념을 알게 되면 좀 더 친숙하게 다가올 겁니다. 자, 차임 증감 청구권. 자, 계약서에도 이런 문구가 이제 많이 들어갈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임대물에 대한 공가 부담의 증감, 기타. 자, 증이면 차임 증액, 감은 감액입니다. 그래서 증액, 감액을 합쳐서 증감.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그 얘기입니다. 공가 부담 증감, 기타 경제 사정의 변동. 기타 경제 사정 변동이 뭐였냐면 코로나 사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임 증감 청구권이 결국은 코로나 사태에 때는 하나의 이슈가 됐겠죠. 변동을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해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상 임대차 계약의 628조에 차임 증감 청구권이 있습니다. 기억할 건 뭐냐면 편면적인 강행 규정입니다. 근데 편면이다 그러면 이런 의미입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경우에만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628조를 당사자가 628조와 다르게 약정을 했는데 그 약정이 임차인에게 유리하면 상관이 없고 그 약정의 효력은 유지되는데 반대로 그 약정의 내용이 임차인에게 불리한 경우에만 628조를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는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편면적인 강행 규정인 겁니다. 임차인 관련 보호 규정은 대부분 편면적입니다. 자, 차임을 증액하지 않는다는 특약. 이건 임차인에게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유리하니까 차임 증감 청구권을 못하겠다는 증액 청구를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 규정의 다른 약정이죠. 자, 증감을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증액도 할 수 있고 감액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약정으로 증액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628조가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죠. 하지만 유효합니다. 그 이유가 뭐다? 임차인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반대로 감액하지 않는다. 임차인에게 불리합니까? 유리합니까? 불리하기 때문에 그 특약은 628조에 위반되어 무효가 된다. 이 개념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조항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될 주택임대차나 상가임대차의 경우는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특별법에 관련 규정이 있고 증액의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시험에 나온 실무에서는 628조를 보실 게 아니라 특별법을 보시면 됩니다. 차입 감액 청구권 편면적인 강행 규정이다. 자, 이게 뭐냐면 이건 감액이에요. 이 내용 그겁니다. 제가 그림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용을 읽으면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때는 임차인이 일단 과실이 없어겠죠. 임차인의 책임은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대. 멸실되면 이제 사용 아예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영구적인 일부 분용. 좀 전에는 일시적이었죠. 이런 경우에는 딱 첫 번째가 뭐냐? 이만큼을 쓰기로 했는데 이만큼 쓰기로 해서 이만큼의 차임을 주기로 했어요. 근데 임차인의 책임 사유 없이 요만큼을 못 써요.
그러면 차임도 이만큼이 줄어야겠죠. 이만큼만 돼야겠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기출 30일에. 당연한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용 수익의 대가이기 때문에. 다만 전제 조건은 못 쓰게 된 이유가 임차인의 과실이 없다는 겁니다. 만약 임차인의 책임 사유로 못 쓰게 된다면 당연히 너의 책임이 있으니까 너는 감액 못하는 거죠. 즉 원래대로 약속한 대로 차임을 계속 줘. 100만 원 있으면 100만 원 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책임이 없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이 비율만큼 10%를 못 쓴다. 이제 90%밖에 못 써. 그렇다면 10% 감액해달라는 걸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이 못 쓰는 부분이 너무 중요해서 전부를 못 쓰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 일부가 영구적으로 불능된 경우에 나머지 남은 부분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데는 계약을 유지시키면 안 되겠죠. 이게 법으로 정한 계약 해지권입니다. 근데 계약서에는 이런 경우를 상정해서 해지권을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렇게 임차 목적물이 일부가 멸시된데 임차인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 임차인은 감액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런 문구를 안 씁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627조를 근거로 해서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해지권은 뭐에 기초해서 한다? 법이 정한 해지권입니다. 이게 법정 해지권이 이런 겁니다. 이게 법정 해지권의 하나의 예라고 보시면 됩니다. 31에 나왔는데 이 개념을 보시면 됩니다. 사용같이. 자, 차임 증감 청구권 했고요. 제가 뒤로 갔군요. 자, 차임 증감 청구권. 자, 차임 증감 청구권이 당사자는 이제 임대인이 될 수도 있고 임차인이 될 수 있죠. 장래돼서 청구할 수 있다. 보통의 경우는 이렇게 써 있어요. 계약서에. 이러한 경우에 당사자는 협의에 의해서 조정으로 할 수가 있다. 네, 그런 경우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쓰는 경우는 드뭅니다. 현실적으로. 왜?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핵심 뭐냐면 그럼 이 청구권의 성격이 뭘까? 여러분 이게 협의를 하라는 의미일까요? 증액과 임대인이 증액을 주장하게 되면 임차인이 그걸 좋아할까요? 반대로 임차인이 감액을 주장하게 되면 임대인이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협의해서 끝난다는 얘기, 협의할 수 없는 내용이란 겁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러한 내용들을 조정해서 끝난다는 얘기를 절대 안 씁니다. 조정이 안 됩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결국 이 청구권은 형성권이라는 뜻입니다. 즉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일방적 의사 표시로 증액이 되거나 감액이 된다는 겁니다. 일방적인 의사 표시로. 그 형성권입니다. 자, 계약을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매매 계약을 할 때 일방적 제가 여러분 상대로 자, 이거 매매 계약 성립됐습니다. 주장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여러분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차임의 증액이나 감액도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차임 증감 청구권은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성권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차임 증감 청구권은 형성권이며 임대인이 민법 제628조에 의하여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액을 청구했을 때 당사자 사이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원칙은 뭐냐면 증감 형성권이기 때문에 형성권을 임차인은 겁니다. 나 증액 청구권을 행사하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임차인이 그래 좋아 얼마 증액할게. 그럼 당사자 협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이 결정해주는 차임은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법원이 결정해 줄 겁니다. 그런 경우는 증액 청구의 의사표시를 한때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어떻게 이제 형성이 될지를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임대인이 코로나 때 많이 깎아줬어요. 근데 경제가 회복되니까 원상을 회복하고 싶겠죠. 그러면 나 이제 코로나 끝났으니까 종전 차임을 얼만큼 증액을 해달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임차인이 좋아요. 그동안 임차인의 입장을 너무 고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증액에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면 협의된 증액된 금액 가지고 다시 계약서 쓰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임차인이 무슨 소리야 하게 되면 임대인은 소송을 제기합니다. 증감 청구과 증액과 관련해서 이만큼에 대한 소송을 제기합니다. 왜냐하면 임차인은 이제 증액된 금액이 아니라 기존의 금액을 계속 줄 거거든요. 그러면 법원이 심사를 하는 거예요. 어떤 걸 가지고 기준을 심사를 하냐면 뭐라고 써냐면 이 요건 공과분의 증감 기타 경제 사정의 변동을 위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지금의 기존의 금액이 주변의 시세나 여러 가지 사정을 봤을 때 상당하지 않게 되면 감정인을 통해서 적정한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적정한 금액을 산정하게 되면 그 금액이 이제 차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게 되면 의사를 표시한 적이 있죠. 증액 의사 표시한 시점과 협의를 거쳤는데 협의가 안 되고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이 결정하는 거면 판결을 송구하는 시점입니다. 판결을 송구한 시점이 결국은 법원이 결정하겠죠. 그 전까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럼 시간이 꽤 걸리겠죠. 재판은 보통 1년에서 2년. 그럼 쟁점이 뭐냐면 이 증액된 법원이 증액하는 게 맞다고 해서 구체적으로 밝힌 금액이 있습니다. 예컨대 기존은 100만 원인데 200만 원이다. 그러면 200만 원이 상당한 금액이다. 그러면 이 시점부터 적용해야 하는지 그게 문제인 겁니다. 여기서 대법원 판례는 증액의 의사표시를 한 때, 즉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증액해줘. 그 의사표시를 한 때 소급해서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걸 판시한 예입니다. 그러려면 이제 이런 일련의 과정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좀 직관적으로 혼동스럽기 때문에 정확하게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법원이 결정해주는 차임은 결국은 판결 선고, 판결문에 나타난 금액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증액 청구의 의사표시를 한 때, 즉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액된 차임에 대해서는 법원 결정 시가 아니라 문제는 법원 결정 시라는 표현을 쓰는지 아니면 증액 청구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 자, 증액 청구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도달해야죠. 그러니까 도달할 때 이행기를 보아야 한다. 이행기 뭐냐면 그 시점부터 그 금액을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행기라는 얘기는 법원 결정 시가 아니라 증액 청구 의사표시를 해서 상대방 수령한 시점부터 적용이 되는 거예요. 소급한다는 얘기거든요. 아시겠죠? 왜냐면 증액 청구 의사표시는 이때쯤이 될 거고요. 1, 2년 지나서 판결이 될 거거든요. 이만큼의 1, 2년이라면 그 금액이 100만 원 증액된다면 1200에서 2400만 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기출 31회가 됐고 또다시 기본적으로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은 계속 연속해서 연달아서 출제된 경향이 있기 때문에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또 의사표시를 표현하는 것은 나 혼자 상대방이 모르면 안 되겠죠. 안 시점이었겠죠. 그게 의사표시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 제가 첫 시간에 상대방이 있는 당독행위의 의미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했었죠. 이런 하나 사나의 표현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도요. 이 기출주문입니다. 경제사정 변동에 따른 임대인의 차임 증액 청구에 대해 법원이 차임 증액을 결정한다고 했죠. 근데 어느 시점부터 소급하죠? 증액 청구 의사표시가 효력이 발생한다. 상대방에 도달하죠. 근데 여기 보면 그 결정 다음 날부터 이 얘기는 뭐냐면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이 지연 손해금이 발생한다는데 좀 하게 되면 어렵습니다. 그리고 너무 미시적인 분야고 시험과 출제 상관없는 거고 여러분이 보셔야 할 부분은 이 결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좀 전에 배울 때 언제 했죠? 증액 청구의 의사표시를 한 때. 이때가 이행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증액 청구의 의사를 표시를 한 다음 날부터. 그게 맞습니다. 이행기가 언제를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 더 궁금하실 수도 있겠는데 그걸 설명하려면 지연 손해금부터 개념부터 실무적인 내용까지 해야 돼요.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결정이 잘못됐다는 거. 언제다? 증액 청구의 의사표시를 한 다음 날부터.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요 하나만 더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이 여러 명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임차인이 A, B가 돼 있어요. 근데 차임은 100만 원이다. 그러면 임대인은 이제 100만 원을 받아야 하잖아요, 차임을. 임차인은 50만 원씩 내야 하는 걸까요?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A 50만 원, B 50만 원 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임대인한테 입장에서는 유리하지가 않습니다. A는 계속 내는데 B는 납부하지 않는다. 그럼 그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계약서에도 그렇게 씁니다. 계약서에도 그대로 이렇게 씁니다. 연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게 뭐냐면 A, B는 각자가 100만 원씩을 지급한다는 거예요. A도 임대인에게 1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거고 B도 1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얘기겠죠. 아, 저희 A, B 사이에서는 반씩 부담하기로 했어요. 그건 니들 사정이고 A가 만약에 100만 원 청구하게 되면 임대인이 돈 줘하게 되면 100만 원을 줘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연대하여입니다. 근데 내부인은 50만 원씩 남다. 그건 니들 사정이니까 네가 100만 원 줬으면 네가 B한테 50만 원 받아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기출이고 매매 계약의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이 여러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매매 대금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이런 관련 조항이 있는데 그때는 다 연대로 묶습니다. 반환의 문제나 그랬을 때는. 그래서 실무적으로도 이 연대라는 개념은 아셔야 합니다. 당사자가 1대1은 상관이 없는데 매도인이 여러 명이거나 매수인이 여러 명, 임차인이 여러 명인 경우 그런 경우 또 임대인이 여러 명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속된 물건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요 개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내용 공동이자는 연대하여 차임을 지급한다. 차임이 100만 원이면 임차인 A도 100만 원을 지급할 의무. 이게 뭐냐면 임대인은 A나 B를 상대해서 100만 원을 달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의무를 거절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